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아쇠 전문 해결사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죠. 정말 많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방아쇠 손가락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키나이프 시술을 어쩌다 보니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작은 부분의 병이지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은 큰 병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일상생활, 수면, 일이 송두리째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몇 주에서 길면 몇 년 동안 말이죠.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수술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된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서 고질적인 최고 문제인 힘줄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태 부분 마취로만 가능하던 하키나이프 시술을 이제 거의 같은 성공 확률로 수면 또는 전신 마취로 고통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부분 마취로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오히려 수면을 많이 원했었는데 제가 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뭐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환자분들 덕분입니다. 해주시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력한 끝에 다가온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걸려서 딸깍하는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예 안 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불룩하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어서 힘줄이 인대로 된 힘줄 터널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생기긴 하지만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은 정확히 아직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병이 생기신 분들은 내가 내 손을 너무 혹사했어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덜 썼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발생했다면 치료법은 손가락에 밴드나 깁스를 감거나 해서 아예 안 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주사, 체충격파 같은 거를 하기도 하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봉침도 맞고 뜸도 뜨고 약침도 맞습니다. 자가운동과 스트레칭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힘줄을 잡고 있는 활차인대를 절개하는 근본적인 방법, 수술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수술은 첫 번째로 손바닥을 절개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절개하지 않고 주사 바늘이나 이런 특수한 기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상에 쉬운 수술은 없지만 직접 손바닥을 절개해서 힘줄을 풀어주는 수술은 수술 기술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수술인 것이 장점입니다. 주사 치료의 재발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약 3%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어서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손바닥을 1cm나 1.5cm 정도로 작게 절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간단한 수술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1.5cm든 1cm든 손바닥은 일단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실밥을 빼는 것은 2주지만 상처 때문에 통증이 오래 갈 수 있고 실밥을 뺐는데도 상처 자체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률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논문보다 실제로는 더 높아서 약 5%에서 1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활차를 절개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재발이 의외로 잘 되는 게 함정입니다. 활차인대가 감쪽같이 수술 후에 재건되어서 힘줄을 다시 붙잡고 방아쇠 증상이 재발됩니다. 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후 운이 나쁘면 몇 달 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피적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절개하지 않으려면 바늘이나 얇은 기구만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사 바늘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방아쇠 손가락을 위해서 개발된 이런 특수한 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통과시켜서 활차를 실로 이렇게 당겨서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처럼 손끝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하는 의사도 있고 초음파를 보고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바늘 구멍만 남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경피적 수술은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기구를 이용하든 문제없이 합병증 없이 수술을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어려운 점과 한계점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비절개 수술 방법들의 공통적인 한계점 또는 단점은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서 기술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으면 절개하는 것보다 신경이나 힘줄, 혈관을 손상시킬 확률이 더 많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절개 수술보다 결과가 안 좋거나 재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에서는 유착이 중요한데 그럼 유착이 뭘까요? 유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체 부분과 그 주변 조직이 늘어붙는 것을 말합니다. 유착이 중요한 점은 방아쇠 수술 후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든 힘줄염이든 뭔가 붓고 물이 고이고 통증이 있고 한 일이 있으면 유착이 거의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착은 또 뭔가 주사를 맞았거나 침을 맞았거나 심하게 지압을 했거나 병 자체가 심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자체가 심해도 힘줄이 상하면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한 환자들은 어차피 유착을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핵심 문제점인 활차가 힘줄을 잡고 있는 것만 단순히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착이 있는 경우에 주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섬유성 조직들을 완전히 끊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아쇠 증상이 재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을 할 때는 주변 조직과 늘어붙은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서 재발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절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유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재발률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려면 유착을 방지해야 됩니다.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기 재활 운동과 유착 방지제, 도포, 약물의 복용을 시행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방지도 중요하지만 수술할 때 일단 기존의 유착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겠죠. 절개 수술을 할 때는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힘줄이나 활차 주변 조직이 유착되거나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끊어주거나 제거해주면 재발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하키나이프는 절개 수술이 아닌데 유착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착된 부분은 초음파에서도 MRI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착에 관한 해결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를 치료했는데 대략 수천 건의 수술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유착을 하키나이프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저는 힘줄의 위치를 손의 느낌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힘줄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힘줄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잡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보고도 많이 해봤는데 환자가 움직이고 힘줄이 움직여서 수술이 쉽지 않고 위험했습니다.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줄 바로 옆은 신경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활차인대는 절개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강한 조직이어서 아무리 바늘이나 하키나이프지만 힘을 주어서 손이 당겨질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움직이게 꼭 잡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분이 있는데 힘줄을 정확히 만져서 잡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초음파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초음파를 못 봐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키나이프 할 때 도움이 진짜로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에 초음파를 잘 보는 의사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시술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안전하다면 많은 의사들이 방아쇠 손가락을 간단히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손의 감각을 키우다 보니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키 나이프만으로 힘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느끼고 유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키 나이프 수술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키 나이프 수술이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의 결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절개 수술이나 하키 나이프 수술 후에 유착 재발의 빈도가 논문에 있는 것이 약 3%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절개 수술은 실제는 이거보다 높았고요. 저는 하키 나이프 수술이 1% 미만까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수술도 하키 나이프로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절개 수술 받았던 환자 중에 재발한 환자이거나 비절개 수술을 했는데 불완전하게 해결되어서 증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재발한 사람들은 절개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을 절개를 하지 않고 하키 나이프로 해결이 거의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방아쇠 수술 유착에 관한 것을 해결하면서 마취에 관한 것도 혁명 같은 발전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났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시술은 여태 부분 마취로만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절개하는 수술은 힘줄 자체를 수술하는 사람이 만져보고 당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절개 수술은 힘줄을 직접 수술자가 당겨볼 수 없기 때문에 힘줄과 관련된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면 환자가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것으로는 방아쇠 손가락이 해결되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움직이는 걸로는 힘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방아쇠 손가락의 하키 나이프 시술은 전신 마취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취 주사가 많이 아프지만 부분 마취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안내를 해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서 절대로 부분 마취를 못한다는 몇 분만 전신 마취로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만 환자에게는 수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최대한 피하고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은 잘 되었고 재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키 나이프 시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나 수면을 원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를 설득해서 안전한 부분 마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큰 발전이 찾아왔습니다.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 활차의 위아래
옆쪽까지 하키나이프로 만져서 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의 도움 없이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자가 직접 힘줄을 움직여서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아픈 부분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도 수면이나 전신마취로 편안하게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없이 떨지 않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 중에 특히 여러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분마취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지어 8개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8개 수술하신 분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통증에 민감한 분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공포감도 공포감이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수술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확 잡아 뺄 수가 있어서 부분마취로 할 때 제가 손을 꽉 잡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가 있어도 수면이나 전신마취라면 환자가 움직여서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특이점이 온 것입니다. 안 움직이던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잘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하키나이프를 수면으로 하려고 노리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그냥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꾸준히 오랜 세월 준비하고 공부했던 보답인 것 같습니다. 재발률을 논문보다 줄이고 유착의 해결과 수면으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원래 이 기구가 의도했던 것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몇 개월 동안 일을 쉴 수 있고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사실 아무 병원에서나 절개 수술해도 재발할 확률은 3% 언저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재발률이 약간 더 높고 통증을 막상 겪으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시간의 문제이지 절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체질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켈로이드성 피부이거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혈전 방지제를 드시고 있다면 비절개 시술을 더 권장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치료 및 수술 혹은 비절개 수술은 우리 병원이 단연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절개 시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주사바늘로 시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키나이프나 다른 기구로 수술합니다. 그 중에 하키나이프가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기구 중에는 제일 사용 빈도가 높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의 사용량을 보면 대략 다른 병원의 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하키나이프의 판매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이 끝에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는데 날이 무뎌지면 수술이 원활치 않습니다. 하키나이프에서 좋은 날의 상태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날이 무뎌지면 수술이 잘 안 되어서 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완전한 수술이 되고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의 날의 상태는 수술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키나이프 구매량에 대해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만을 위해서 개발된 하키나이프는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아니지만 새로 개발된 비슷한 기구도 이 회사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아쇠 수술이 많다 보니 하키나이프의 날이 빨리 무뎌져서 수술이 원활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누적 구매는 많게 되었죠. 그러자 회사에서 우리 병원에 문의가 왔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하키나이프를 반복해서 사느냔 말이죠. 다른 병원에서는 추가로 기구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하키나이프에 무뎌진 날을 다시 연마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하키나이프를 생산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날을 재연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날이 무뎌지면 다른 병원에서는 새로 추가로 사느냐 물어보았더니, 하키나이프를 구매하는 의사들은 보통 한 개만 사고 추가로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보통 한 개씩만 납품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키나이프 기구가 병원에 한 개만 있고 연마도 하지 않고 구매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수술을 안 하고 있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활차인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병원은 누적으로 하키나이프를 약 30개 정도 구매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하키나이프 소모 개수는 간접적인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키나이프는 굉장히 민감한 기구이기 때문에 최적의 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날을 정밀하게 자주 연마해야 되겠죠. 이것을 회사에 맡기다가 회사에서 해주는 재연마 자체가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원래의 기구는 훌륭했지만 재연마 자체는 약간 투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깡시고 오래 살았었는데 칼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7살 때부터 칼 가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칼에 관심도 많고 조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 아주 잘 갈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도 저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완벽한 기구의 준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수술을 잘 하려면, 특히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잘 하려면 하키나이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날이 이미 무뎌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왜 기구가 중요한지 아직 모른다면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키나이프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준비 상태를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날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켰습니다. 전 처치, 수술 중 처치, 후 처치들이 빠짐없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시술을 하는 분이 있다면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하키나이프 시술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는지 내용을 들으신다면 더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정마다 의미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고 수술받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달인이 되어가는 털보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이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신박한 치료법 하키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하고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주로 네 번째, 세 번째 엄지손가락에 잘 생기고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류마티스, 당뇨병, 통풍 등이 있는 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병입니다. 수술할 상황이 안 돼서 수술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서 입원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법인 하키나이프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부위가 바늘구멍만큼 작고 시술 후 통증이 적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과 운동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설거지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 치료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바닥 그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손가락 힘줄이고요. 이 힘줄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길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노란 게 힘줄이고요. 그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인대가 힘줄을 잘 보호하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인대는 밧줄의 방향을 잡아주는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도르래 또는 활차라고 부릅니다. 활차는 도르래의 한자어입니다. 손바닥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다 활차입니다. 그러니까 도르래 인대가 저렇게 많아요. 힘줄을 마디마디마다 다 잡아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도 힘줄이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힘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힘줄이고 분홍색이 활차입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졌을 때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또 다른 그림인데요. 저 노란 부분이 그 활차 중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꽉 잡으면 그쪽이 힘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쪽이 자꾸 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뭘 꽉 잡게 되면요. 이 그림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위에 거는 그 화살표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이 자꾸 눌리게 되다 보면 그 밑에 것처럼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붓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위에 거를 보면은 그 분홍색 인대 쪽을 힘줄이 왔다 갔다 통과하게 되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면 힘줄이 두꺼워져서 그 인대를 통해서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손으로 잡을 때 가장 많이 눌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쪽을 A1 활차라고 합니다. 이 A1 활차가 눌렸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활차입니다. 이 힘줄이 조금 부으면은 그 증상이 살짝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진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붓게 되면 힘줄이 그 인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힘줄이 잘 못 움직이는 방아쇠 손가락이 이제 딸깍딸깍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좀 해볼 수 있는 그 치료가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사 치료입니다.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줄이나 인대가 부은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힘줄이 너무 꽉 끼어가지고 힘줄이 너무 많이 부어서 주사로는 아무리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다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분홍색 그 인대 활차를 절개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위에 게 힘줄이 꽉 끼어서 안 움직이는 모양이고 밑에 거가 이제 그 활차를 절개해서 힘줄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인대를 절개해주면 잡혀있던 힘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수술법인데요. 이 A1 활차 쪽에 약 1cm에서 1.5cm 정도의 손바닥을 절개해서 수술하고요. 장점은 수술 방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신경이나 혈관 등을 직접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점은 실밥을 한 2주 정도에 빼지만 이 손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째더라도 손바닥 피부는 특수한 피부라서 절개하면 아무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절개했던 부분이 아물다 말고 조금 굼고 아물다 말고 조금 굼고 그렇게 되고 통증이 한 두세 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큰 문제 생기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그런 특수한 피부입니다. 손을 쓰는 직업은 수술 후에 당분간 일하기가 어렵겠죠. 손바닥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특히 물을 만지는 직업은 더 어렵습니다. 절개해서 수술하면 또 깔끔할 것 같지만 손바닥은 유착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줄하고 주변 조직하고 늘어붙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잘 돼서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기구 하키나이프 그림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 FDA라고 써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FDA 승인을 받은, 요새 말도 하고 탈도 하는 FDA 승인을 받은 하키나이프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정말 대단한 기구인데요. 끝이 얇은 하키나이프를 이용해서 인대만을 긁어서 절개하고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물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하키나이프가 이렇게 보시면 손하고 대서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키나이프를 이용하면 절개하지 않고 수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만 눈으로 보지 않고 섬세한 감각으로만 하는 시술이라서 시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수술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실제 제가 시술한 장면입니다. 외래 치료실에서 시행을 했고요.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해당 활차에 국소 마취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취 후 바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키나이프를 집어넣어서 A1 활차를 절개하는 장면이죠. 시술이 금방 끝났고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붕대를 꼼꼼히 감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의 장점은요, 보다시피 미국 FDA 특허를 받은 방아쇠 손가락 시술만을 위한 전용 기구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고요. 기구가 매우 얇아서 피부에 바늘 구멍만 남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은 시술 후의 통증이 많지 않고요. 어쩌다가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좋습니다. 부분 마취로 아무 때나 금식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입원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질병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고령이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쉬지 못하는 직업도 복귀가 빨라서 공백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보통 며칠이면 충분하죠. 경과가 좋아서 골프 같은 운동을 굳이 쉬지 않는 분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 같은 치료이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재발이 가능한데 이 하키나이프는 재발이 되더라도 추가 시술이 쉽습니다. 들어가서 긁어주면 되니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배우기 어려운 게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시술할 때 대개는 괜찮지만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위험이 있어서 시술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잘 안 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미련 없이 수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어를 좋아해서 홍어를 먹으러 갔다가 홍어집 사장님이 심한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식당 주방을 쉴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주사만 계속 맞고 고생을 했던 분이죠.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요,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하키나이프로 치료를 해드렸고요. 시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정상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일도 물론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박한 치료법 하키나이프 시술, 방아쇠 손가락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의 의학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방아쇠 손가락이란 병도 아픈 양상과 원리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의 확률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픈 경우가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비수술적 치료에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원활하게 움직이고 혹독하게 써도 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이 힘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인대가 조화롭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의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가 조여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꺼워진 힘줄, 이 인대가 힘줄을 잡게 되는 현상이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로 인대나 힘줄이 일시적으로 부은 경우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래된 경우가 아니고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과도하게 손을 많이 쓴 경우, 충격 등의 외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대나 힘줄을 붓게 하는 질병으로는 각종 염증성 질환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통풍, 임신 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써서 그렇든 질병이든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은 현상은 휴식만 해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깁스를 하거나 약이나 주사,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등의 물리치료에 의해서도 증상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은 것만 일단 가라앉혀주고 눌리는 것을 조심하면 영영 재발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는 주사 효과가 좋으니 일단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해보자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부은 경우가 아니고 힘줄이나 인대 자체가 영구적으로 두꺼워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힘줄이 아예 두꺼워지고 또 인대가 아예 강해져서 꽉 잡은 경우이죠. 이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대체로 약이 별로 효과가 없고요. 휴식을 취하거나 손을 아예 안 쓰거나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해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줄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움직임 자체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이 있더라도 재발이 흔합니다. 이렇게 잘 낫지 않은 방아쇠 손가락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심각하게 되면 수술이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비수술적 치료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해도 낫지 않으니까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적은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이 영상은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셔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경과를 알려드려서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잘 대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술 후 손바닥 안쪽에 일시적으로 피가 나거나 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붕대를 촘촘히 감아드립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당일날 밤에 풀어버리셔도 되고 견딜만한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풀면 되겠습니다. 시술 당일부터 이틀 정도는 시간 되실 때 짬짬이 얼음찜질을 시술 부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음찜질은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부터 시술한 손가락을 끝까지는 안 움직여도 까딱까딱 하는 정도는 수시로 움직여 주셔야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착되면 방아쇠 손가락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유착이 발생해서 재발하면 시술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시술 상처는 바늘구멍만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면 완전히 딱지가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물을 만지고 설거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봉합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밥을 뺄 필요가 없고 상처는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시술처럼 보여도 하키나이프 시술은 엄연히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인 A1 활자, 즉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2-3주 동안 뻐근한 것이 보통입니다. 시술 부위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드리는 약만 다 드시고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게 있던 분들은 힘줄의 통증이 오래 갈 수가 있어서 본원에 다시 내원하시면 좋겠지만 멀어서 오실 수 없으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시술 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수시로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 2-3주 후부터는 따뜻한 물에 찜질을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다 펴지는 데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감염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시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아프게 빨갛게 붓는 경우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평상시에 손을 너무 혹사해서 생긴 병입니다. 피치 못해서 일이나 운동을 심하게 해야 된다면 손바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을 꼭 착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 김신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 방아쇠 손가락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키나이프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상처 회복이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것이죠. 기존 절개 수술은 실밥 뽑는 것만 14일이 걸리고 상처 아무는 데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이상이 걸립니다. 덧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부 곪기도 합니다. 수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바닥은 잘 아물지 않는 조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키나이프는 평균 2일이면 상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깁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절개 수술은 손가락을 수술한 후에 고정을 안 하는 의사도 있지만 2주에서 4주간 깁스로 손을 고정해서 못 쓰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키나이프는 깁스 등 고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 접촉인데요. 절개 수술은 최소 2주에서 2개월까지 물을 못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상처가 작고 그래서 2일이면 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증이 많이 적다는 것입니다. 통증의 소실에 관해서 절개 수술은 수술 후 2달에서 6개월 정도로 보통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서 절개 수술 후에는 통증의 소실을 넉넉히 설명합니다. 하키나이프는 엄지손가락은 일주일 정도, 기타 손가락은 한 2주에서 2달 정도 걸리지만 90% 정도는 2주에서 4주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는 손가락 실사용이 빠른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따졌을 때 통증이 적고 깁스가 없고 물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하키나이프 시술이 절개 수술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을 참는다면 일에 공백 없이도 지낼 수 있습니다. 이상 하키나이프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의 메인은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 후에 관리법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하키나이프 시술의 경과는 특별한 처치가 없어도 대부분 경과가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손가락을 1cm 정도 절개하는 수술에 비하면 정말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수술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환자 증상의 빠른 개선과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키나이프 시술 방법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절차나 처치 하나하나가 고민을 많이 해서 업그레이드한 방법으로서
각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 방법이 정말 좋은 방아쇠 손가락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법임을 확신합니다. 수술 전 검사, 수술 방법, 수술 중 부가적인 처치, 수술 직후 마무리, 투약, 수술 후 관리, 환자 교육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 후에 20분 정도 손을 꽉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키나이프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피가 거의 나지 않는 수술이지만 남아있는 출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제가 충분히 지혈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20분 정도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펴는 것이 출혈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 제가 붕대를 감아드리는데요. 이 감아드리는 압박 붕대는 약 2일 정도 풀면 됩니다.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피가 나거나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 붕대를 감아드리는데요. 답답하신 분들은 당일날 밤에 풀어버리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견딜만한 분들은 수술 다음날, 즉 이틀 후 아침에 푸시면 좋겠습니다. 압박 붕대를 이틀 동안 감고 있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한 압박 붕대를 사용하고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힘 조절을 잘 해서 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틀 후에 압박 붕대를 풀면 여기 이 조그만 상처는 이미 다 아물어 있습니다. 시술 상처는 바늘구멍만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작습니다. 그냥 놔둬도 2-3일 정도면 완전히 딱지가 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물을 만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원에서는 상처 부위를 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상처에 의료용 특수 접착제로 봉합해 드리기 때문에 상처가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의료용 접착제로 방아쇠 손가락 시술 후에 바늘구멍까지 봉합해 주는 것은 제가 전 세계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은 거의 없지만 4-5일 후에도 계속 진물이나 피가 난다면 가능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음찜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얼음찜질은 상처의 부종과 회복에 관련이 있습니다. 시술 당일날부터 이틀 정도는 압박붕대가 감겨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계속 얼음찜질을 해도 동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가 얼음찜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스팩과 아이스팩을 감쌀 수 있는 보호대까지 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짬을 내서 계속 또는 수시로 얼음찜질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후에는 손바닥에 붕대가 없기 때문에 맨살에 얼음찜질을 계속 하시려면 10분 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한 번 할 때 3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다가 또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속하게 되면 동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동상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온찜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찜질은 냉찜질을 계속 하다가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붓기가 가라앉는 시기가 되면 원활한 힘줄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뜻한 기운은 손가락의 관절염을 완화시켜주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보통 2주 후부터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경과가 빠르거나 느린 경우에는 좀 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 온찜질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간헐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시술 직후부터 까딱까딱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수시로 해주셔야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 다시 늘어붙는 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개하는 수술보다 하키나이프 수술이 훨씬 유착이 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제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수술 후에 유착 방지제를 수술 부위에 투여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구부리거나 완전히 쭉 펼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해서 손에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유발되고요.
회복되는 대로 천천히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까딱까딱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손바닥에 골프공이나 호두 같은 그런 작은 것을 올려놓고 굴리면 부종 방지에 좋습니다. 손바닥을 눌러줌으로써 손바닥의 붓기를 빨리 빼주는 것이죠. 너무 아플 때는 하지 마시고 심한 통증이 좀 지나간 다음에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의 통증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하키나이프 수술이 아무리 시술처럼 보여도 엄연히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인 A1 활차, 이 힘줄을 잡고 있던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2-3주 동안은 무조건 뻐근한 것이 보통입니다. 통증의 원인은 주로 붓기 때문에 그런데요. 2-3주 지났는데 시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골프나 운동, 일을 해도 됩니다. 시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드리는 약만 드시고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게 있던 분들, 특히 요 2, 3, 4번에 있던 분들은 힘줄의 통증이 오래 갈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본원에 다시 내원하시면 좋고, 멀어서 오실 수가 없으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으셔서 드리는 것 외에 2-3주 정도 더 드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수술 후에 당분간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한 70%, 80% 되는 환자들은 2-3일 후에는 부어서 잘 안 움직이다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주에서 2달가량 지난 후에 손가락이 구부정한 상태로 잘 안 펴지는데 걸리는 느낌은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온찜질을 하면서 기다려보면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던 힘줄이 일시적으로 수축되었다가 서서히 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그 기간이 1년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펴지고 여태껏 펴지지 않은 분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 후에는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설명드리긴 하는데요. 시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너무 아프게 붓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과거 연구 논문의 공식 재발률, 즉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가 다시 재발해서 늘어붙어서 방아쇠 증상이 발생할 확률은 절개하는 수술이나 하키나이프나 모두 3% 정도였습니다. 제가 시행하는 하키나이프는 확실히 재발이 1% 미만입니다. 이런저런 처치를 더 해서 그런지, 제가 오랫동안 해서 숙련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논문의 재발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이 A1 활차를 끊어내는 것인데, 이 인대를 절개하면 힘줄에 기능상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 해부학적 그림을 보고 이 A1 활차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손바닥이 여기부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2 활차의 중간부터 다 손바닥이 되는 것이죠. 즉, 손바닥만 따지게 되면 손바닥에는 힘줄을 잡아주는 인대가 A1, A2 두 개가 있어서 이 A1을 절개해도 손바닥 힘줄이 돌아다니거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A2의 일부까지 절개해도 손바닥 힘줄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다른 손가락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생긴 것은 의외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병이 생긴 원인의 90%는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고요. 약 10%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발병 원인은 힘줄이나 인대가 잘 붙는 체질적인 상태가 가장 큰 것이죠. 즉,
우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조심하고 아낀다 해도 말이죠. 손을 쉬지 못하고 일이나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또 심하게 해야 된다면 손바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도 발생한다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해도 다른 손가락에 또 발생한다면 그때 또 치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취미가 거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되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